김철회입니다. 2024 지방자치 제6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해볼게요. 제6장은 대전시 지방자치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방자치하면서 자치 앞에 단체자치냐, 주민자치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주의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속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체자치는 뭔지, 주민자치는 뭔지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일 수 있으니까 일부를 지방정부에 좀 이양해 준다. 그래서 권한 이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한을 이양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왕이 지배하던 나라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건 시대, 봉건제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지배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이 다 통치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방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권을 해준다 또는 권한을 이양해준다, 나눠준다 이런 관점에서 자치를 바라보는 것이 단체 자치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있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의 지방자치가 이렇고 여기서는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을 써요. 중앙집권, 지방분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자치의 속성을 가진 나라에서는 집행기관이 의결기관보다 훨씬 더 힘이 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할 때 집행기관은 행정부, 대통령을 집행기관이라고 하죠. 의결기관은 국회, 입법부를 의결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어디가 더 세요? 대통령이 세잖아요. 이 집행기관이 더 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요거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대립형이냐 통합형이냐 이렇게 가는데 밑에 나오는 주민자치는 주로 통합형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프랑스의 상권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되 지방자치에는 사법부가 없고 집행부와 의결기관,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으면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단체자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권한 이양에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의 옛날에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가 대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데 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의 권한을 내려주는 어떤 권한을 지방에 내려줘야 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자치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을 단체 자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민자치는 본래의 의미의 자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충성의 원리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자유로 내가 직접 하는 게 먼저고 그게 안 될 때 보충적으로 부모님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자치라고 하는 건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방이 알아서 하는데 지방이 너무 범위가 크고 많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가 해주세요. 그때서야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주민자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가에 관점을 두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부터 바텀업 어토노미가 되겠어요. 바텀업. 상향식 자치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영국, 미국 등 영미계 국가가 이런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대립형, 통합형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통합되는 형태. 그러니까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걸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 일본 같은 나라죠. 이렇게 되는 것이 주민자치의 속성을 가진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주민자치의 속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grassroot democracy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좀 예산도 해봐라.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또는 근린자치, 생활자치 이런 관점에서 발전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주는 그런 단체 자치의 입장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적으로 볼 때는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은 이 시민의식이 싹트고 성장하고 시민들이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정부는 관여하지 마.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마. 꼭 필요할 땐 그때 와서 해줘. 그런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 의결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자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볼 때 집행기관이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장을 말해요. 반면에 의결기관은 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몽테스키가 이야기하는 상권 분립의 원리는 결국은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장에게 너무 큰 권한이 가면 전횡이라고 하죠. 독재적인 그러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지방의회를 통제기관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즌도 국감 시즌인데 국감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한 해 동안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하는, 통제하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장관들이 잘했는지 불러서 감사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2년 동안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지방의회에서 통제하는 그러한 지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정부는 사건 분립이지만 지방정부는 이권 분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사법의 지방자치는 없기 때문에 이권 분립을 하는데 이 이권이 아까 얘기한 집행기관, 단체장, 행정부와 의결기관, 지방의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그 두 개가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게 하는 이거는 기관 대립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별도로 두고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관 대립형. 반면에 기관 통합형 그러면은 요거는 이게 여기 밑에 있죠. 잘못했으면 오타인데 똑같은 게 와서 그런데 기관 통합형은 의원내각제처럼 의회를 뽑아요. 의회 의원들을 뽑으면 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다수당의 대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는 거죠. 대통령도 의원내각제는 이렇게 됩니다. 의원내각제 선거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이 총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의원내각제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의원 따로 뽑고 이렇게 되는데 기관 통합형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만 뽑으면 의원 중에서 다수당의
보스가 그 시의 지방정부의 단체 장이 되는 이런 형태를 기관 통합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충형의 형태는 북유럽의 참사회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대립 통합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북유럽에 가면은 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함께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절충형도 결국은 기관 통합형 쪽에 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주민총회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반영한 거예요. 기관 대립형이든 기관 통합형이든 이거 다 대의민주제, 대표를 뽑아서 하는데 주민총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 발전된 시장이고 얼마든지 보안이 되고 블록체인으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주권, 주민주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니까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해야지 그걸 괜히 시장한테, 대통령한테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그 주민총회를 일본에서는 정촌총회라고 불러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도, 부현, 시정촌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동사무소 단위에서도 총회를 해서 우리 동에 관련된 일들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체를 총회라고 하죠.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일한 시간에. 그러나 요즘은 사이버 속에서 얼마든지 서버만 구축돼 있으면 얼마든지 총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주의는 이쪽 방향, 사이버 민주주의 또는 이런 블록체인 민주주의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집행기관은 행정을 담당하는 대전시의 시장, 그 시장 밑에 공무원들이 8천 명 있죠. 그러한 집행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방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뽑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자치라고 하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거는 지방행정이라고 하고 자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 선거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구성되며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대전시장, 대전 대덕구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 선거인 명부 작성의 기준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 의해서 투표가 진행되죠. 근데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이지만 피선거권자, 내가 시장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출마하는 사람은 만 25세 이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선거권자는 되지만 피선거권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에 그 지역에 출마하려면 60일 이상 해당 선거일 전 60일 전에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권이 없는 자, 법원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사람, 선거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그런 조치를 받게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이죠. 후년이죠. 후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피선거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전시장이 뽑히면 지방 주민들의 투표로 뽑히면 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고요. 계속 연속해서 3년. 그리고 한 텀 쉬고 또 할 수 있어요. 연속 재임 기간이 3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거로 임명된 게 다 나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되는 사람 본인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아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당선도 무효가 되고 새로 치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 사무 관계자 가족 이 두 가족이나 선거 사무 관계자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징역형은 다 적용이 되고 징역형이 훨씬 더 센 거니까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때도 당선 무효가 돼서 다시 지금 요즘 재선거 하잖아요. 서울 같으면 교육감 선거를 새로 하고 있고 저쪽 강화도도 하고 있고 뭐 전라도도 하나 있고 부산 금정구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재선거하는 거예요. 이런 당선 무효가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단체장이 되면 대전시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대전시장은 대전시를 전체 통괄해요. 대전시 정책도 총괄하고 공무원 8천 명도 총괄하고 그리고 자치사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비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위임하는 위임 사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은 전국적인 업무예요. 행정안전부에서 하죠. 그러나 실제 일은 어디서 해요?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규칙재정권. 이 8천 명의 공무원을 다루려면 또 정책을 집행하려면 뭔가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인사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규칙재정권을 통해서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의 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사무를 이 대전시에도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쪽에다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직원에 대한 임명권,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서 임명권이 아니고 임명과 면직을 함께 포함한 임면, 교육훈련, 공무, 징계 이런 인사행정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시장, 대전시장과 대전지방의회, 대전시의회의 관계는 서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 대립형. 우리는 단체자치의 전통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와 제소를 하죠. 지방의회는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죠. 그래 지방의회가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요? 조례라고 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지방의회 2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되면은 그때부터 조례가 바로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민주당이 안 되니까 그래 딱히 100몇 명, 104명인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25번째 거부권에서 돌아왔는데 제의 요구를 했는데 안 되고 폐기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해온 것도 제의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가 그걸 받아서 2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 시 확정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선결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의회가 지금 허락받을 시간 없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뭐 태풍이 왔다든가 아주 뭐 전쟁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지방의회에 나중에 사후 보고하고 선결 미리 결정해서 처분하는 그러나 사후에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고 시장이 한 것도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를 선결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집행기관 내 보조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전시장이 되면 대전시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보조기관 부시장 대전시 같으면 2명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은 특별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는 3명, 광역시, 특별자치시 여기는 2명, 도 2명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의 경우에는 1명, 군, 자치구에도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으면은 대전광역시의 부시장은 2명이다. 하나는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이다. 정무부시장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꿔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2번째 부시장은 경제과학부시장 이렇게 부르죠. 서울시 같으면 부시장이 3명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시장이 부시장 임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소속 행정기관, 보조기관은 그냥 실제 결정을 안 내리고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고 소속 행정기관, 실제로 직속으로 시장 밑에 소속돼서 실제 일을 하는 기관은 직속기관이라고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직속기관에 비해서 좀 더 작은 거,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직속기관으로 할 거냐, 사업소로 할 거냐, 이거는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장의 권한이 직속기관보다 조금 더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건 출장소, 그 다음에 여기 경찰위원회 같은 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기관들을 두고 결국은 뭐예요? 시정을 잘하기 위해서 소속 기관으로 둘 수 있고, 그중에 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아까 보조기관처럼 자문만 하는 거는 심의회, 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의 하부기관, 하부기관은 바로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치가 아니에요. 자치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그냥 임명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안시 같으면은 두 개 동남구 서북구가 있는데 그 구청장은 뽑지 않아요. 이거는 행정구에 이런 거는. 그리고 대전시는 뽑잖아요. 대덕구청장 뽑아요. 이거는 자치구. 천안시에 있는 구는 행정구. 그 밑에 있는 읍면동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라고 하지 않고 행정, 자치노, 행정, 예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부 기관 장의 임면은 누가요? 시장, 단체장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방의회도 단체장하고 똑같이 시장하고 똑같이 선거를 통해서 임기 4년 의해서 뽑고 여기는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연봉, 월급이 없어요. 그냥 뭘로 받냐면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걸로 배워요. 의정비예요. 의정활동비. 국회의원은 의정비 플러스 임금까지 받거든. 임금을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다음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지금 우리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동네 자치 차원에서 기초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덕구의원이 또 있죠. 대전시의원이 있고 대덕구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 대덕구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이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중앙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에서는 반대하는데 우리는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 때마다 사람을 보고 뽑지 않고 다 정당, 번호를 보고 뽑아요. 사람에 대한 이거 보지 않고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민이. 이것보다는 동네 자치에 있어서는 좀 인물 선거가 되려면 인물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어. 물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응? 중구난방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정당 공천제가 없는 게 뭐냐면 교육감 선거예요. 교육감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장단점이 다를 수 있고 이렇다. 이런 것들 여러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국회는 국회의원 중심이고 거기에는 이제 모이게 되면 한번 선거 끝나면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또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이 지방의원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전문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회 자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실제로 국회에도 한 2,000명 정도의 국회 공무원이 있거든요. 시장을 도와주는 대전시 공무원이 있듯이 대전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도와주는 사무처가 있어요. 사무처는 그 지방자치단체 크기에 따라서 처장이냐, 국장이냐, 과장이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전시 같으면은 사무처장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직원은 뭐 지방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의회직 공무원이에요. 일단 단체장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대전시장 단체장이 임명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사무국의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누가 행사해요?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객관식 시험에. 저 같으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났지만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시험으로 내지만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저런 박힌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많이 묻습니다. 지방의회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지는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입법부예요. 지방의 입법부.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조례와 관련된 일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통제하는 거예요. 집행부, 시장을 통제하는, 집행부를 통제하는 그 차원에서 국정감사, 지방 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대전 시민의 뜻에 맞게 시장이 돈을 쓰는지 이것을 심의 확정해주고 통제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입법부 조례를 만드는 역할, 그리고 또 집행부를 통제하는 역할, 그중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해서 그리고 결산까지 승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국정감사 이렇게 하지만 지방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걸 감사라고 하고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회가 결의해서 하는 걸 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예산 전에 이 일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는 모이는 게, 다 같이 모이는 걸 정례회라고 하는데 매년 정해져 있는 1년에 2번. 전반기에는 결산 승인을 위해서 정례회를 열고 후반기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정례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단체장의 요구, 제적의원 전체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회기 중 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 있고 휴회 중 회가 안 열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반해서 회의가 열리면 회의에 출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문에 나가 지적받고 그렇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대전시에는 이제 대전시 지방의회를 보면은 의장이 있고 그 밑에 부의장 2명. 이게 이제 아마 요번 8월 달에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실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상임위원회가 5개 있고 특별위원회가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이런 조직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그 밑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본질적인 역할은 조례, 법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행부,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각 역할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로는 예결특위, 윤리특위, 지역현안 규제혁신특위, 장애인 사회참여 특위 이렇게 특위를 이제 이거는 자치 조직권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알아서 이걸 더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죠. 물론 이 상위법에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그러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방의회, 입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6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는 어떤 자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 여기 입법부 사이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각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지방의회 입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장의 강의 동영상은 마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함께 질의응답 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적어와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